허베이성 스좌장시 유아부품공장에는 여성 근로자가 많았는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녀들은 수킬로미터를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스스로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상시와 같았던 어느 날 아침, 주화 볼 사람, 강주화. 오늘 주화 출근 안 한 건가? 반장은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던 주화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화의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어제 저녁에 귀가를 하지 않아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나 보다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장은 주화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는 그녀가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994년 8월 6일 주화의 실종 사건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항상 출퇴근하는 동선이 같다는 친구들의 진술로 그녀가 출퇴근하던 길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에서 그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근처에 목격자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 혹시 실례합니다만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경찰과 연관되는 것이 두려웠던 주민들은 경찰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고 잘 한번 보세요. 항상 이 길로 지나다닌다고 하던데요. 왜요? 보셨어요? 아니 여자 항상 이 길로 걸어가죠. 이 도로 타고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옥수수 밭이 나오거든요. 아니, 항상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출퇴근하죠. 그럼 혹시 8월 5일에도 이 여자분이 이 길로 지나가셨나요? 엊그젠데. 그날도 이 길로 갔죠. 그런데 네? 그런데 뭐요? 아니에요. 혹시 이 여자분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어떤 남자가 이를 뒤따라가거나 하진 않았나요? 내 정신이 봐. 아이고, 반일 나가야 되나? 아이고, 저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경찰은 자리를 뜨려는 남성을 붙잡으며 아이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아가씨 부모가 애타게 딸을 찾고 있어요. 남성은 땅바닥을 바라보며 경찰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이런 말 하면 저한테 해가 되거나 경찰서 끌고 가서 조사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죠? 참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사실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유압공장 여직원들이 다 퇴근한 뒤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왔죠. 그런데 여직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참 뒤에 띄엄띄엄 여직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반일을 마치고 그때 집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에? 그래서요? 항상 저길로 다니던 여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난 뒤에 파란색 자전거를 탄 남자, 젊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기둥에서 기다렸다가 따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 탄 남자가 달려가는 게 마치 막 누구를 막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분명 파란색 자전거를 탄 남자가 쫓아갔단 말이죠.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근 공장 남성 근로자 중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20대 직원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파일 속의 서류를 넘기며 아유, 더워라. 이거 무슨 뺑이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니알 수빈 씨야? 네, 제가 수빈인데요. 자전거 이거 보니까 맞아요? 네, 수년째 타고 다니는 제 자전거인데요. 잠깐 서로 같이 가주시죠. 자전거는요? 예. 자전거는 저희가 싣고 갈 테니까 일단 차에 타시죠. 경찰은 파란색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수빈을 뒷좌석에 태우며 경찰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8월 5일 날 9길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강주희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장 직원 100여 명과 경찰관들은 밤낮으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출퇴근하던 길인 공자이천 북서쪽 큰 길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옥수수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한 대와 열쇠, 신발, 그리고 찢어진 바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핸드백에서 발견한 신분증으로 고인이 강주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1994년 8월 5일 발생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했는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5시쯤인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주희 씨를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단 입구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녀를 기다렸죠. 그런데 한참 뒤에서야 자전거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를 좀 물어보려고 하기만 한 건데 제가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를 쫓아왔습니까? 그래서 화가 좀 났죠. 옥수수밭 좁은 길에 들었으렸군요. 제가 그의 자전거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쪽 옥수수밭 끝으로 깊숙이 끌고 들어갔죠. 반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머리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좀 몇 대 때렸습니다. 몇 대 맞더니 기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지를 벗기고 폭행했습니다. 정신이 깨어나려고 하길래 신고 못하게 목곡 잘라서 살해해버렸습니다. 예.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는 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빈은 간단한 조사 후 가벼운 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과는 다르게 판결이 나오자 당황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해.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엄마가 우리 도와주신다는 변호사님 고용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챙겨. 알았지? 수빈은 곧바로 항소했고 1995년 4월 25일 허베이 법원은 수빈의 항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빈에게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을 감소받기 위해 항소했다며 괘씸하다고 판단해 심각한 범죄 사건이라며 원심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수빈은 사형 전 피해자에게 장례비용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지급이 완료된 후 사형을 집행한다 했습니다. (1995년 4월 28일) 오전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빈 면회 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하고 식사할 것 좀 싸왔어요. 에? 수빈 씨는 어제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형수하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결을 엊그제 받았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사형을 집행해요? 교도소 직원은 사형 집행자 명단을 수빈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더 이상 본인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듯 상담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돌아와야 하는 어머니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한참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이씨, 5번이라고? 아이, 5번. 이 귓구멍이 막힌 거야? 아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순서가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무슨 옥수수? 옥수수 밭인가 그 공자이촌 옥수수 밭 어딨어? 여성을 폭행하고 살인을 했다고 했잖아. 아이, 그렇다니까. 이봐요. 그 사건은 11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라고. 살인범도 사형되고 다 끝났어. 에이, 나 이거 미치겠구만. 아이, 나보고 그동안 5명 죽였으니까 어차피 사형이라면서 그동안 범행 벌린 거 다 진술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때 현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 경찰은 너무도 떳떳한 왕수진의 모습에 당황하며 그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그 여자를 죽여봤는지 몰라. 그날도 어김없이 코너를 뚫어서 옥수수밭 좁은 길로 들어서더라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녀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쓰러뜨렸지. 그리고 옥수수밭으로 끌고 들어갔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놈이 쫙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옥수수밭 코너를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재빨리 그 여자를 끌고 안 들키려고 더 깊숙한 곳으로 안 들어갔지. 그럼 그 뒤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아이, 나 참. 그렇다니까.
못 맺겠으면 그 여자 바지 찢어진 채로 벗겨져 있었지.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 핸드백, 지갑 있었고. 경찰은 왕수진의 모든 진술 내용을 허베이성 공안국에 제출했습니다. 2007년 3월 사형을 선고받은 왕수진은 옥수수밭 사건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이라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까지 이어진 법적 공방은 왕수진에게 혐의 없음을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얼마 앞둔 왕수진은 수차례 법원의 옥수수밭 살인 사건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라며 항의했는데 2014년 12월 12일 산동성 최고인민법원은 수빈의 파란색 자전거 살인 사건을 재조사하라며 명령했습니다. 2017년 2월 9일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수빈이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어느 곳에도 없어 강압적인 경찰의 수사에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수빈은 총 268만 위안, 한화 약 5억 원을 국가배상금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28일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의 무죄 판결이 그나마 죽기 전에 볼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행복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짜입니다. 킬리였습니다. (1996년 9월) 새벽 1시 중국 북경 차오양로에 불 꺼진 어두운 도시를 걸어가고 있던 송징진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징진은 술 한잔을 했던 터라 몸이 한참 달아올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를 보자 작업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종아야, 아유, 아가씨 보이지? 네, 저 치마 입은 아가씨 말이죠. 예쁘지 않냐? 날씬하고. 일단 하고 따라와봐. 징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 택시 기다리는 거야? 아가씨는 대뜸 반말을 해대는 징진을 보며 한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본인 말을 무시했다며 대꾸도 하지 않은 그녀가 괘씸하다는 듯 아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아이, 뭐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징진은 그녀의 팔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란 아가씨는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마침 그녀가 납치되려던 현장을 지나던 택시 한 대가 멈춰서며 이봐, 거기 뭐 하는 거야? 왜 아가씨 납치라도 하는 거야? 기사 양반, 가던 길이나 마저 가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이런 어린놈이 자식들이? 택시기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정진을 폭행했는데 이를 보고 있던 동생 정화가 형을 도와주겠다며 택시기사를 둔기로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두 사람은 겁이나 폭행하려던 아가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아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들의 몽타주를 만들어 범인 검거에 나섰는데 형제로 보인다는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골격이 크고 우락부락한 20대 전후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그 일대에 자주 출몰했다는 송지 형제, 송증진과 송정화를 검거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송징진은 검사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억울하다며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아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한 거라니까요. 그 여자가 혼자 있길래 성추행한 것도 저고, 택시기사를 둔기로 내려쳐서 죽인 것도 저예요. 아니,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동생하고 같이 죽였잖아. 너 그러다 혼자 독박 쓰고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 택시 기사가 죽었어. 죽어요? 징진은 택시기사가 사망했다는 소리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보호하고 싶었던 형은 모든 범행 혐의를 본인이 했다며 진술했습니다. 1997년 법원은 송진진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송정화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송정화는 당시 17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를 감안한 법원은 2002년 정화를 모범수로 선정해 가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았던 정화는 형과 본인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 검거가 되었던 상황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의 여자친구가 형을 배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형 여자친구가 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신분을 위조해 다른 곳으로 도망쳐 형이 사형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형 송진진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징진의 여자친구 때문에 형이 사형당했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 여자친구 샤오리를 죽이러 샤오리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수당할 것이 두려웠던 그녀는 이미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잠적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정화는 영원히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어디로 도망간 거야? 내 손으로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정화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생활하는 데는 금전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돈 걱정이 없이 생활하다 보니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 장사를 물려받겠다며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형이 여자친구의 배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며 복수를 다짐했는데 그때 그년이 신고만 안 했어도 형이랑 행복하게 지낼 텐데. 형,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복수해 줄게. 정화가 혐오하는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무렵 친구 장다가 북경에 직장을 구해야겠다며 내몽고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장다는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더니 도박장과 술집을 기웃거리며 가지고 온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정화야, 돈 좀만 빌려줘. 고향에서 가지고 있는 다 써버리고 한 푼도 안 나왔단 말이야. 너 언제까지 나한테 돈 빌리고 살 거야? 그동안 빌려간 거 아직 갚지도 못하고 있잖아. 너 그러지 말고 나랑 일 한번 해볼래?
에? 무슨 일? 그냥 간단해. 저녁에 길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자 돈 빼는 거야. 뭐, 걸릴 일도 없을 거야. 간단하네? 그럼 당장 시작하자. 급하단 말이야.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외지고 한적한 도로변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2005년 12월 25일 워낙 추운 날씨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우, 어쩌라. 아가씨, 정화는 택시를 기다리던 아가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아니에요. 예. 뭐야, 싱겁게. 말을 걸었으면 작업을 걸던지. 장단은 정화 팔을 잡아당기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에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그럼 놔주는 거야? 돈 뺏는다며? 왜 놔주는 건데? 주야,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얼굴이 내가 찾는 얼굴이 아니야. 무슨 돈을 얼굴을 보고 뺏어? 나 미치겠네. 나 급하다고. 정화와 장단은 한참을 걸어가다 저 멀리 가로등도 없는 한적한 도로변에 또 다른 여성이 서 있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담배 한 대만 빌릴 수 있을까요? 네? 담배 안 피는데요. 정화는 뒤에 서 있던 장다에게 신호를 주며 그녀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따라와. 두 사람은 그녀를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애들 줘봐. 얼마나 있어? 저 돈 없어요. 우리는 돈만 가져가고 아무 문제 없이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라. 장단은 그녀의 핸드백을 아스팔트 바닥에 쏟아부으며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을 주워 담았습니다. 장단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아가씨의 핸드백을 발로 툭 차며 정화야, 가자. 그때 도로를 지나던 자동차의 불빛이 골목 사이를 비추며 납작한 아가씨 얼굴 실루엣이 정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마치 배신했던 형의 여자친구 얼굴을 보는 듯했습니다. 정화는 골목을 나서려는 장다의 팔을 붙잡으며 야, 만약 이 여자 살려두면 우리를 신고할 텐데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돈만 뺏기로 했잖아. 돈만 뺏는 것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나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 나는 목숨만 살려주세요. 정화와 장단은 5년 동안 무려 8명의 여성을 살해했는데 그들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발각되지 않으려 사건 현장에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살해하고 잠잠해질만 할 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며 경찰관들의 수사를 흐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도 한 곳이 아닌 벙타이, 차오양지구, 핑지구, 하이첸지구 등으로 자동차를 타고 먼 곳을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택시인 것처럼 속여 차에 태운 후 아지트로 끌고 가 살해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습니다. 2007년 9월 어느 날, 두 사람은 얼마 전 임대한 집으로 끌고 와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20대 여성 양 모양을 토막내고 있었는데 계세요? 창고에서 한참 시체 작업을 하던 정화는 뭐야? 누구 오긴 했어? 아니, 그럼 누구야? 나가봐. 장단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미연 씨,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시간 되면 아무 때나 오라면서요. 그래서 온 건데. 들어가도 돼요? 잠시만요. 미연은 현관문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던 미연은 차 한 잔 주실 거죠? 정화는 시체를 처리하다 허겁지겁 나오며 미연 씨 오셨어요? 차 한 잔 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미연은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집안 분위기가 신기하다며 이것저것을 만지고 다녔습니다. 미연이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투 쪽으로 다가가 비닐봉투를 만지작거리자 잠깐! 그건 마실 차를 준비하고 있던 정화와 장단은 화들짝 놀라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이미 비닐봉투를 열어본 상태였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검은색 여성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장단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는 미연을 넘어뜨리며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정화는 미연을 살해하기 전에 폭행하려 밧줄을 묶었습니다. 평소 여성을 폭행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던 정화는 아이씨, 담배 있어? 담배 없는데? 아이씨, 나는 하기 전에 꼭 담배 한 대를 피워야 한단 말이야.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정화는 인근 구멍가게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와 한 까치를 꺼내 입에 물며 담배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였습니다. 살 것 같다. 정화는 손에 쥐고 있던 담뱃갑을 거실 테이블에 툭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폭행한 후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2007년 9월 14일 정화는 오랜 기간 동안 임대 아파트에 머물며 범행을 저지른 터라 이제 장소를 옮길 때가 되었다며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자. 이웃집 여자도 죽인 마당에 경찰이 우리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일 거란 말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몰래 미리 계약해둔 아지트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부인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미연의 남편은 경찰에 부인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정화의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웃 주민 어느 누구도 정화와 장다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었는데 저 뭐야? 저 담배는 처음부터 저 자리에 있었던 건가? 예,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형사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담뱃갑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거 바이샤라는 담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비싼 담배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여기에 무슨 숫자 같은 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반장은 담뱃갑을 들고 인근 상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차례 상점을 방문했던 반장은 저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런 담배 파신 적 있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우리 상점에서 팔았던 거네. 빠이샤. 이거 번호도 적혀있죠. 요즘 하도 담배 도둑놈들이 극성을 부려서 짝퉁이네 이번에 하니까 내가 일일이 다 표시를 해뒀다니까. 그럼 혹시 이 번호에 적힌 담배 사간 사람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산적같이 생긴 놈인데 덩치가 얼마나 산만하든지. 경찰은 상점 노인의 도움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검거에 나섰습니다. 2007년 11월 6일 경찰은 송정화와 장달을 검거했습니다. 정화는 그동안 살해했던 모든 여성들의 사건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했는데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가 사회에서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아주 극도로 잔인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5월 27일 송정화와 장다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배신한 형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한다며 아무 이유 없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여성 9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2002년 2월 3일) 중국 하난성 휴우연 기차여가 모텔 골목에 어수룩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 남성은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어갔는데 걸음걸이로 보아 남성은 모텔 골목이 익숙한 듯 했습니다. 남성은 작고 허름한 2층 높이의 한 여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여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여관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주인공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경비라고 해봐야 조그만 식탁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 엎드려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성은 편히 자고 있는 경비원을 굳이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경비원의 정수리를 마주보며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아가씨, 방 하나 있나? 카운터에서 한참 텔레비전 드라마에 몰두하고 있던 샤오팡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손님이 단 한 명도 묵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오늘 첫 손님이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중년 남성은 카운터 아가씨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카운터 방 안으로 들이밀며 카운터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재미있나 봐요. 네? 뭐가요? 드라마가 재미있나 보다 하고 묻는 거예요. 시에펑은 중년 남성이 그 전에도 몇 번 묵었던 손님이라서 친근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며 아니야. 이 시간에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요. 시에펑은 숙박장부를 내밀며 숙박부에 성명하고 주소, 신분증, 번호 좀 적어주세요. 양지청은 그녀가 내민 숙박부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증 번호를 적었습니다. 숙박부 작성을 마친 양지청은 카운터 쪽으로 숙박부를 밀어넣으며 자, 여기 신분증하고 숙박부. 시에펑은 남성의 신분증과 숙박부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양지청은 시에펑의 한 손을 잡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하고 한번 할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은 카운터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팔을 잡아당기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성이 오가자 입구 앞에서 자고 있던 경비원 한씨가 깨어났고 깨어난 한씨를 지켜보던 양지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에펑의 한쪽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 무슨 일이냐? 아유, 너 시끄러워서 이거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아유. 그때 양지청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아가씨, 여기 봐요. 가서 담배하고 먹을 것 좀 사다 주라니까. 아이, 제가 이쪽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여관 사장은 그동안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손님인 양지청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셨어요. 아버지는 시에펑에게 눈치를 주며 아유, 신부름 같다. 뭐하고 있어? 시에펑은 손님이 본인에게 성적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아버지에게 말하려 했으나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호통으로 투덜거리며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은 카운터 앞에서 뒤뚱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극도로 긴장했던 탓에 시에펑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의 절룩거리는 걸음걸이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시에펑은 한 손에 담배와 음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흔들며 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관문 앞 바닥에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시에펑은 현관문 옆 테이블에 머리가 깨진 채 죽어있는 경비원 한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뒤에 숨어있던 양지청이 뒤에서 시에펑의 입과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현관문을 잠그며 발부 좀 줘봐야 소용없어. 시에펑은 안방에서 아버지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양지청에게 끌려가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양지청은 눈물 흘리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에펑을 절룩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여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여관방에서는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일을 마친 양지청은 절룩거리며 여관을 나서려 했습니다. 양지청이 조금 전 잠궈두었던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던 순간
고개를 카운터 쪽으로 돌리며 아, 숙박부. 양지청은 카운터 앞에서 발을 쑥 집어넣으며 숙박부를 끄집어냈습니다. 양지청은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적어두었던 숙박부를 찢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여관집 딸 시애펑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혈흔으로 바닥에 흥건한 상태였고 시애펑은 찢어진 그녀의 옷으로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관문 손잡이에서 수십 개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범인이 남기고 갈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장님! 범인이 숙박부를 찢어가 버렸는데요. 그 기록만 남아있다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요. 숙박부를 뒤적거리던 반장은 찢어진 숙박부의 다음 페이지에 눌려져 있는 숙박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눌려져 있는 홈이 파인 부분에 천천히 문질러 봤습니다. 그러자 빼곡히 적힌 숙박자 명단이 드러났고 루 형사는 10여 명의 숙박부에 기록된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시기는 힘들겠지만 혹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저씨는 전부터 저희 여관에 가끔씩 들리는 손님이었어요. 가죽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도매업을 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난방 사투리를 사용했어요. 경찰은 숙박부에 기록된 주소를 바라보며 사냥시 이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소고로 32번지? 32번지? 경찰은 용의자가 남기고 간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가 남긴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랐지만 일단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시에는 양지청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여관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지문과 일치하는 이전 교도소 수감자들의 기록과 대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10여 년 전 수감이 되었던 양지청이라는 사람 기록과 일치했는데 현재 중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지청이라는 사람과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분을 세탁해 전혀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분을 확보했으나 행적을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2004년 6월 어느 날 신창시 주택에서 40대 중년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살해당한 방법이 2년 전 여관에서 발생한 범행 현장과 아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끼를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목격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절름발이었습니다.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의 집에서 액자에 끼워진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남편의 이름은 양지청이 아닌 왕미신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경찰은 시애펑에게 사진 속의 남자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당시 여관에 묵었던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애펑은 그날 여관에 찾아왔던 남성이 맞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005년이 되어서야 미국으로부터 첨단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여 여관에서 증거로 보관하고 있던 쪽지문 수십 개를 대조한 결과 2년 전 여관 살인 사건의 용의자
양지청이 왕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 결혼하고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지청을 추적해 허난성 슈우현에서부터 찾아온 경찰은 얼마 전 신분을 세탁한 양지청이 절도 사건으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쉬창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양지청은 구금을 마치고 풀려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양지청 검거를 코앞에 두고 놓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포상금을 걸어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일대에 현상금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찰은 30만 건의 제보 전화를 받으며 타이강 모텔에 전단지에 나와 있는 남성과 비슷한 절름발이 남성이 숨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습니다. 양지청은 2년 전 요관에서 훔친 다른 남성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시에지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동안 경찰의 조사를 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도 화려했는데 양지청은 21세부터 25세까지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출소 후 30세의 나이에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며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48세의 나이에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몇 년 사이에 또다시 여관 살인 사건을 저지르며 최후에는 사형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본인처럼 힘이 센 남성들을 대상으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비교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살인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양지청은 사형을 선고받아 그 다음에 사형당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 과제는 다음 주까지 해오도록. 이상! 올해 78세인 천 교수는 일본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천 교수는 대만 출신이라서 지금은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 나이가 들고 돈을 좀 벌면 고향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천 교수는 재혼한 부인 장주펑과 고향으로 돌아가 마지막 인생을 살자며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천 교수의 부인 장주펑은 조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수준 높은 부부, 덕망 있는 부부로 불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커피 한 잔을 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다니던 마마이즈 커피숍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이제 뭐 주문할 필요도 없겠는걸. 앉기만 하면 알아서 주문도 해주니 말이야. 제가 교수님 부부 만난 지도 벌써 몇 개월째인데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부인 장주펑은 자만 아가씨가 마음도 착한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이하는 천 교수 부부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과 조각 케이크 1개를 올려놓으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되돌아갔습니다. 2013년 2월 18일
대만 석시대학 조리학과 학생들이 한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장주이펑 교수가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혹시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며 걱정이 되어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지만 끝내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녀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던 중 장 교수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 교수 여동생은 경찰에 언니의 실종 사건을 접수했고, 그런데 혹시 최근에 장 교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 기록을 보니까 연락도 한 번씩 하고 지내시는 것 같던데요. 그게 왜요? 뭐, 제 아니바이 이런 게 필요한가요? 저도 학교에서 연락받고 신고한 거예요. 경찰은 장 교수 여동생이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3년 2월 16일 오후 3시쯤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 교수의 3시 이후의 이동 경로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6일 오후 7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약 200m를 걸어 마마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약 열흘 뒤인 2월 26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단수이강 강가에 노인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노인이 강변을 산책하다 실족사로 인한 익사사고로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전 교수와 부인 장주이펑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마이지 커피숍에 들려 1시간 정도 머물다 집에 돌아가곤 했는데 두 부부가 매번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딸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시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장 교수는 항상 시한을 칭찬했는데 여보, 참 착하지 않아요? 우리도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며느리.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도 드물지.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커피숍에 같이 다니던 부부가 아닌 천 교수 혼자 커피숍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에스프레소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이거 오늘은 좀 피곤하네. 어제 업무가 좀 많아서 일이 많았거든. 뭐 좀 색다른 거 없을까? 약간 분위기가 올라오는 거 말이야. 그러시다. 사모님한테 혼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와이프는 학생들 호텔로 실습 간다고 출장을 가서 이틀 뒤에 나와. 그러셨구나. 천 교수는 앉아있던 소파 등받이 쪽으로 몸을 살짝 기댄 뒤 고개를 젖혀 테이블 옆에 서 있는 시한의 건너편 남자 지점장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자, 혹시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뭐 해? 시한은 천 교수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을 듣자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시한도 고개를 젖혀 지점장 쪽을 힐끗 바라보며 별건 없고요. 그냥... 그래. 그럼 우리 일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할까? 시한이 일을 마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술에 취해 뜨거워진 몸으로 천 교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사랑을 불태운 두 사람은 천 부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성인데
전 교수는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그녀가 누워있는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시한은 화들짝 놀라며 교수님, 이거 뭐예요? 저를 고작 그런 여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한은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전 교수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아이 차, 이거 우회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나야 우리 사이가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즐기는 그런 사이로 생각을 했지. 그래요. 항상 상처받는 건 진심인 저 같은 여자들이죠.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나이가 이제 78이고 시아는 이제 24살인데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시한은 전 교수가 진심을 말해주자 마음을 숙이며 다시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는데 아, 그러면 이건 내가 그냥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전 교수는 시한을 드레스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석함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내 선물이니까 이 중에 한번 골라봐. 이거 다 와이프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산 거야. 시한은 장 교수가 열어놓은 액세서리 보석함이 서랍장으로 몇 칸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자 이게 다 뭐예요? 시한은 많은 보석 중 평생 만져보지 못할 것 같은 가장 비싸 보이는 다이아 반지를 골랐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전 교수의 부인이 출장을 떠나 집이 비어있을 때면 매번 관계를 하며 사랑하게 되었는데 전 교수는 매번 관계를 할 때마다 그녀에게 값진 액세서리 보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장 교수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평상시와 같이 남편과 마마이즈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한, 오늘 일 끝나고 뭐 해?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맛있는 저녁이나 해 먹을까? 네? 네, 저야 감사하죠. 사모님이 불러주시는데. 한참 요리를 하고 있던 장 교수는 음식 준비가 다 되었다며 자, 요리 다 됐으니까 손들 다 씻고 오세요.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장 교수와 시한은 주방에서 손을 씻기로 했습니다. 손에 비누를 집어든 이하는 손가락에 끼었던 반지를 벗어 싱크대 옆에 벗어두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씻으러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던 장 교수는 눈에 익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거 내 반지 같은데? 장 교수는 반지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이하는 이거요? 짝퉁이에요. 커피숍 사거리 보세 파는 액세서리 집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생긴 반지가 또 있으신가 봐요?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액세서리가 하도 많아서 다 기억 못한다니까. 하지만 최근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은 귀금속들이 신경이 쓰였던 장 교수는 옷장 아래 귀금속함에 있던 액세서리들을 모두 담아 금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후 뜨거운 관계를 마치고 또다시 선물을 주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본 천 교수는 비어있는 귀금속함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한이 실망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야? 여기 있던 거. 잠시만. 왜 그러시는데요? 여기 있던 귀금속들을 옆편 내가 치워버렸네. 저 그냥 갈래요. 시한이 살짝 토라진 듯한 표정으로 안방에서 나가려 하자 전 교수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에헤, 그러지 말고. 잠깐만. 그러면 저기 금고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가. 오늘은 정말 너무 좋았어. 잠시 후 금고문이 열리고 그래, 골라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과 금, 보석, 그리고 각종 문서를 바라보던 그녀는 갑자기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매번 받을 것이 아니라 저 물건을 영원히 본인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2013년 2월 16일 오후 항상 드시는 것으로 준비할까요? 아, 그래. 나는 에스프레소. 시한은 주방에서 홀 눈치를 보며 미리 준비해두었던 잘게 갈아둔 수면제를 커피와 맥주 속에 넣고 한참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장 쪽을 바라보며 커피가 올려진 쟁반을 들고 부부교수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커피와 음료를 모두 마신 부부는 의자에 젖혀져 잠이 들었는데 저게 교수님들이 피곤하신가 보네. 모셔다 드려야겠는데. 이하는 살짝 의식이 남아있는 두 부부를 차에 태워 인근 강가로 끌고 가 잠들어 있는 교수 부부를 살해한 후 강가에 버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녀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교수 집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TM기에 통장을 넣고 천 교수의 생년월일과 비밀번호가 될 만한 번호란 번호는 다 눌러보았지만 어느 번호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뭐야? 도대체 비밀번호를 뭘로 해놓은 거야? 그때 현금 지급기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 보안 요원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안 되시면 신분증 가져오셨죠? 지급 창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돈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3억이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요? 신분증하고 통장 보여주세요. 그러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한이 건네준 신분증을 확인하던 은행 직원은 신분증에 있는 장 교수의 사진과 본인이라며 신분증을 건네준 어려 보이는 이한의 얼굴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한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은행 여직원은 수상한 그녀의 행동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안은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2017년 1월 11일 대만 고등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받은 그녀를 2심 끝에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했는데 2017년 4월 19일 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며 신고한 신고자는 시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2000년) 루시제인 블랙맨은 친구 필립스와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이 여행이지 그녀와 남자친구가 일본을 여행을 가장해 여행을 떠났던 목적은 일자리였습니다. 루시는 1978년 9월생으로 영국 세븐오크스에서 태어나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기에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되고 똑똑한 여성들이 가능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일본으로 들어오기 위해 90일짜리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받아가면서까지 일본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는 영국에서 여행을 다니다 진 빚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유명 클럽에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제시하며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쿄 오폰가에 위치한 카사블랑카라는 클럽에 호스티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 동양인들에 비춰진 백인 여성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스튜어디스라는 직업과 아름다운 외모는 소문에 소문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 클럽에서는 호스티스들에게 티켓을 끊게 했는데 한마디로 포주에게 화대 수수료를 지불하고 남성과 데이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게이샤의 역할을 외국인 여성이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남자 손님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거나 대화 상대가 되어주다가 남자 손님이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하는 아주 고단수의 상업 전략으로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은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는데 특히 주둔에 있는 미군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가 클럽에서 일한 지 채 1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미군 해병대 출신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은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2000년 7월 1일 그녀는 남자친구 스콧 프레이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 데이트했던 게 너무 좋았다며 아주 만족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콧은 또다시 그녀와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스콧은 마치 그녀가 결혼 상대자라도 되는 듯한 생각으로 그녀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가의 핸드폰과 샴페인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손님과 호스티스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연인 관계로 변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남자친구 스콧만 그녀를 좋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클럽에서 일하는 호스티스들은 남자 손님들을 관리하기 위해 정말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해주고 대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이 깊어갈 무렵 스콧은 퇴근 후 만나자는 그녀의 문자 한 통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행방불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그녀의 룸메이트 루이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룸메이트 루이스는 루시가 숙소로 돌아오지 않은 그 전날 남자친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다음날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미 해병대에 근무 중이었는데 요코스카에 주둔 중인 항공모함 USS 키디호크에 탑승하고 있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떠나기 전 자주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루시가 실종된 것도 남자친구 스콧을 만난 날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 루이스는 루시가 돌아오지 않은 다음 날 한 남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시가 본인들의 사이비 종교에 가입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종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를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끊어버렸습니다. 룸메이트는 전화를 건 남성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룸메이트 루이스는 루시 부모에게 연락해 아무래도 루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루시의 부모는 영국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일본에서 그녀의 행방을 알아보았고 루시의 부모는 행방불명된 딸을 찾기 위해 룸메이트의 연락을 받고 영국에서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사립탐정은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녀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남성과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남성들을 추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불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의 행방을 찾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루시의 부모는 딸이 실종된 지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아마도 클럽에서 사귄 손님과 떠났거나 도망간 것일 거라며 대부분 유흥업소 아가씨들은 괌이나 태국으로 도망을 간다며 웃어넘기며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 일본인들의 습성으로 일본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방송을 하게 되었고 영국인들은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총리가 일본을 순방하면서 일본 총리에게 이번 사건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경찰은 마지못해 다시 루시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1년 2월 9일 경찰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가나가와현 미우라의 해변 동굴에서 토막난 외국인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전기톱으로 여성의 사지를 모두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8조각으로 잘려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여성의 머리는 콘크리트 속에 집어넣어 굳게 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루시가 실종되었던 2000년 7월 2일경 한 남성이 지역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 약물 과다로 인한 사망자를 소생할 방법이 있냐며 물어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날 한 일본인 남성이 의식을 잃은 외국인 여성을 응급실로 데려왔는데 남성은 그녀가 꿀을 먹은 뒤 알레르기성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급성 이형 간염으로 보인다고 보며 경찰에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제시 블랙맨이 아닌 리치 웨이라는 호주 모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도쿄의 유명 클럽에서 거액을 제시하며 호스티스로 일할 것을 제시하자 일본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성 리치 웨이는 사망 후 가족의 요청으로 화장되어 호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유가족은 경찰이 발표한 이형 간염에 의한 사망 사건이라는 내용을 믿으며 더 이상의 조사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혈액에서는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족에게는 이미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후였지만 추가로 응급실에 동행했던 남성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응급실에 그녀와 동행했다는 남성이 오바라 조지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바라와 응급실에 실려온 리치 웨이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리치 웨이는 호주에서 모델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꿈은 배우였습니다. 일본에서 비록 호스티스로 일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느로 연기 학원에 다니며 수업료로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라는 그녀와 결혼할 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두 사람의 애정 노선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라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오바라 조지라는 남성의 집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그의 밀실에 보관된 수많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녹화한 여성의 테이프만 400개가 넘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관계하기 위해 데려온 여성들을 아주 가학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하는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가 최소한 400명 이상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 여성들의 대부분이 노랑머리의 외국인 여성이란 것이었습니다. 외국 여성을 편애하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바라는 워낙 돈이 많은 재벌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오바라는 원래 한국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바라의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일본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어렵게 번 돈으로 빠칭코 가게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 재벌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오바라는 아버지가 벌어둔 돈으로 유명 과외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게이오 대학에서 정치와 법학을 공부하며 최고 엘리트 생활을 하며 지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찍어둔 영상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져 있었고 오바라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오바라는 블랙맨과 관계를 하기 전에 그녀를 흥분시키기 위해 블랙맨에게 마약을 투약하였고 여성 폭행을 했습니다. 오바라는
어린 시절부터 외국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동양인 여성에서 느낄 수 없는 신비감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여성에 호기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감정을 풀다 보니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살해했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그도 모르는 다중인격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잔인해지는 그의 범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범행 기록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 매번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관계할 때마다 비디오로 녹화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10월에 블랙맨과 또 다른 여성 8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2001년 7월 4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재판이 길어지며 2007년 4월 24일 여러 건의 강력폭행 사건과 살인사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바라가 루시 블랙맨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리치 웨이에 관해서 프로포폴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부검 보고서와 오바라가 그녀가 죽기 전에 병원에 동행했다는 증거가 있었지만 루시 블랙맨의 경우에는 오바라가 살해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라가 다른 사건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루시 블랙맨에 대한 판결은 무죄를 받아 그녀의 부모를 비롯한 영국인들은 무능력한 일본 법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2008년 3월 25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루시 블랙맨의 시신 납치, 절단, 처리 혐의로 오바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오바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확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외국인 사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 경찰을 무능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에린 매터스는 호주 멜버른 남동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빅토리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의 인구라고 해봐야 5,8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나이에 시몬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두 사람은 아이를 낳고 성격 차이로 별거를 시작했는데 2023년 7월 30일 부인 패터슨은 시댁 부모를 모시고 남편과 화해하고 싶다며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초대한 사람은 총 5명이었는데 올해 70세인 시아버지 돈과 올해 70세인 시어머니 가일 그리고 시아버지의 66세 여동생 헤더와 이안 그리고 남편 시몬이었습니다. 패터슨이 준비한 음식은 소고기와 버섯을 이용한 호주 전통 요리인 웰링턴이었습니다. 처음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남편을 포함한 5명의 시댁 식구였으나 남편은 부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볼 일이 있다며 그녀가 준비한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던 도중 패터슨은 시댁 식구들과 이런저런 예전 이야기를 했는데 에린 패터슨은 2022년 당시 남편과 싸웠던 기억을 더듬으며 그 당시에도 남편과 화해하려는 시댁의 부탁이 있었지만 사실은 화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들은 아들이 현재 며느리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말을 듣고 며느리를 미워했으나 부모 입장에서는 끝까지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며느리가 애써 준비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돌아갔습니다. (2023년 8월 4일) 저녁 6시 패터슨의 점심 식사 초대에 같이 점심을 먹었던 4명이 모두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4사람은 모두 구토와 설사, 위경련, 그리고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지방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어 멜버른 북동쪽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식중독을 의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식중독 증상보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자 그들이 먹었던 음식물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구토한 음식에는 버섯이 있었는데 4명 모두 독모자버섯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버섯을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독버섯에는 아마이타폴로이테스라는 치명적인 독성분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버섯 중 4번째로 매우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버섯의 일부분만 섭취를 해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정도로 맹독성을 띠고 있는 버섯이었습니다. 이 버섯의 특징은 열을 가하거나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 하더라도 독성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구토 증상이 심해지던 그날 시아버지 돈 패터슨이 사망하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음날 뒤를 이어 시아버지 여동생 헤더 윌킨슨이 사망했습니다. 식사를 하다 음식을 남겼던 이안은 독버섯에 의한 간 손상으로 현재 중환실로 옮겨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식사에 초대한 페이튼을 강력한 살인 용의자로 의심했으나 페이튼은 그녀도 남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만약 점심 식사에 독이 있었다면 본인도 사망했어야 하는데 왜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냐며 본인이 시댁 식구를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원래 버섯을 좋아하지 않아 요리에 똑같이 버섯을 넣어 요리는 했지만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소고기만 먹고 버섯은 포크로 긁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점심 식사를 마친 이틀 뒤 복통과 구토로 시달려 구급차를 타고 실려와 멜버른 레오가티 병원에 입원해 간 손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며 본인은 버섯을 섭취하지 않은 것이지 처음 음식을 만들어 접시 위에 올려놓은 것은 똑같은 음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페이튼은 경찰의 진술에서 그 버섯은 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양송이 버섯과 아시아 마트에서 구입한 말린 버섯이었는데 요리할 때 찬장에 있던 버섯과 마트에서 구입한 버섯을 섞어서 한 번에 요리해 먹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마트에서 어떻게 독버섯을 판매할 수 있었겠냐며 경찰에게 되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녀에게 어느 마트에서 언제 구입했냐고 묻자 그녀는 수개월 전 구입한 버섯이라서 마트 이름은 기억할 수 없다며 얼버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패터슨은 경찰 진술에서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집에 같이 있기는 했지만 식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기록해 두었었는데 사실을 조사해 본 결과 경찰은 그 시간에 아이들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이튼이 식사 전에 아이들을 영화관에 데려다 주고 온 것이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은 왜 문제가 없었겠냐는 그녀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수개월 전 구매한 버섯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으나 마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독버섯은 식용으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마트에서 구입했던 버섯 안에 독버섯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가 가족을 식사에 초대한 날 7월 30일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버섯 건조기를 몰래 버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물을 확보하고 페이튼에게 왜 버섯 건조기를 그 먼 곳까지 가서 버리고 왔냐며 물었으나 그녀는 건조기는 수개월 전에 버린 것이지 며칠 전에 버린 것이 아니라며 잘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물을 제시하며 며칠 전 페이튼이 버섯 건조기를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말을 하자 그녀는 말을 바꿔 혹시라도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되어 탈수기를 최대한 먼 곳에 버리고 왔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의 집에 버섯 건조기가 있을 정도라면 그녀가 버섯과 상당히 친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식사 시간에 버섯을 좋아하지 않아 버섯만 빼고 식사를 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페이튼은 경찰 진술에서 본인이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아 먹도록 했는데 어떻게 그들 음식에 독버섯을 넣을 수 있었겠냐며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을 조사하던 중 찬장에 버섯에 관련된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버섯 관련 책 중에는 식용이 불가능한 책이라는 제목의 서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녀는 버섯의 종류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인데 경찰은 지인들에게 그녀의 취미 생활과 버섯을 채취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비롯한 가족은 다른 주민들처럼 버섯 채취 활동을 했었고 버섯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독버섯과 식용을 충분히 구분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 페이튼이 시부모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일부러 독버섯을 넣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금전적이나 시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사망하기 전 멜보른과 고향집에 집 두 채를 재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들은 평상시에는 며느리 편이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자 시부모들도 아들 편에서 재결합을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페이튼은 이번 기회에 시부모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 오해를 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편을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부모 가족에게는 그냥 간단한 점심 식사였을지는 몰라도 페이튼 당사자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모가 그동안은 페이튼의 편을 들어주었었는데 어느 순간 본인들 집에 이상한 낙서를 발견하면서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의 집 뒤편 벽면에는 누군가 무시무시한 낙서를 하고 갔는데 하얀색 벽면에 빨간색 페인트로 무덤과 비석을 그려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는 머리 잘린 두 개의 시신과 칼이 꼽혀 있었는데 그림도 무서웠지만 그림 아래 써놓은 문구는 더욱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내 칼에 죽을 것이다. 운명대로 살다 편히 죽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비석에는 그랜마 RIP, 에미 RIP라는 빔과 3개의 비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낙서를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 페인트공을 불러 지우려 했습니다. 페인트공은 낙서를 보며 어린이들의 그림 솜씨가 아니라며 아마도 성인이 증오심에 해놓은 낙서일 것이라고 말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